베트남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담당하는 거대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이죠. 그런데 이 핵심 산업 기지에서 베트남 경제를 뿌리째 뒤흔들 뻔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베트남 여직원이 야근 중 우연히 목격한 장면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언론에서는 단순한 내부 갈등으로 보도했지만 실상은 충격적이었어요. 삼성전자의 1급 보안 기밀과 핵심 기술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만약 그날 밤 한 용기 있는 소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트남의 미래가 송두리째 바뀌었을 수도 있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저는 리엔 응옥입니다. 베트남 하이퐁 근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며 늘 말씀하셨죠. 리엔아, 공부만이 우리 가족이 가난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다. 하지만 제가 18살 되던 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셨거든요.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그날 밤 영안실에서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병원비와 장례비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울기만 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그런 어머니를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몇 달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실종되신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니 어머니가 안 계셨어요. 방에는 저희 남매에게 쓴 편지만 남아 있었죠. 리엔아, 미야,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너희를 키울 자신이 없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9살 소녀가 갑자기 가장이 된 거예요. 16살 동생 미와 단둘이 남겨졌죠. 학교는 그만두고 봉제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어요.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가 됐죠. 임금은 한 달에 100만 동 정도였습니다. 집세와 생활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을 바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공장 동료 투원이 흥분하며 말하더군요. 리엔, 삼성에서 베트남 직원을 뽑는데. 삼성이 뭐야? 한국 회사야. 엄청 큰 회사라고 하던데.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에서 기술직 인턴을 모집한다는 공고였습니다. 자격 요건을 보니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지원 가능했죠. 급여도 지금 봉제 공장보다 훨씬 높았어요. 면접 당일 삼성 베트남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규모에 압도됐어요. 우리 마을 전체보다도 큰 것 같았거든요. 면접실에 들어서니 한국인 관리자가 앉아 계셨습니다. 리엔 응옥 씨 맞나요? 네, 맞습니다. 긴장한 나머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이 제 이력서를 보시더니 물어보셨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나요? 준비했던 답변을 잊어버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떠나셨습니다. 동생과 저뿐이에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동생을 대학에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해요. 그 한국인 관리자분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열심히 하는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책임지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때 그분의 따뜻한 눈빛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일주일 후 전화가 왔어요. 리엔 응옥 씨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정말 합격인가요?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미에게 달려갔어요. 미야, 언니가 해냈어. 삼성에 합격했어. 미도 저와 함께 울며 기뻐했죠. 그날 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이었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게 된 거죠. 과연 어떤 곳일까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곳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것이었어요. 첫 출근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삼성 유니폼을 받았는데 정말 깔끔하더군요. 이런 제대로 된 작업복을 입어본 건 처음이었어요. 공장 앞에 도착하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질서정연하게 들어가고 있었어요. 베트남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인, 일본인도 보였습니다. 와, 정말 글로벌 회사구나. 보안 게이트에서 놀랐어요. 지문 인식 시스템이 있더군요.
봉제 공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첨단 시설이었습니다. 인사팀 김 과장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리엔 씨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품질관리팀 인턴이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장에서 한국인 박 차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삼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곳이에요. 첫 교육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삼성의 품질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 알게 됐습니다. 불량률이 100만 분의 1 이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제품이 전 세계로 나갑니다. 베트남에서 만든 삼성 제품이 미국, 유럽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점심시간에 또 놀랐습니다. 직원 식당이 있더군요. 메뉴도 다양하고 한국 음식도 있었어요. 김치찌개를 처음 먹어봤는데 신기했습니다. 선배 투이가 말했어요. 여기 복지가 정말 좋아요. 건강검진도 무료고 교육비도 지원해줘요. 저도 야간 대학 다니면서 회사에서 학비 지원받고 있어요. 생산라인 견학도 했습니다. 자동화 설비가 정말 대단했어요. 로봇팔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이 한국에서 온 거예요. 베트남 팀장님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어요. 품질 검사실에서는 현미경으로 제품을 하나하나 검사하더군요. 여기서 불량품이 하나라도 나가면 안 돼요. 삼성의 명성이 걸린 문제거든요. 첫날 퇴근할 때 급여 명세서를 받았어요. 봉제 공장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비까지 있었어요. 이제 미애 대학 등록금도 마련할 수 있겠다. 집에 돌아가서 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야, 언니가 대단한 회사에 들어간 것 같아. 일단 한 달 급여로 내 학용품 다 사줄 수 있어. 그날 밤 생각이 많았어요. 삼성에서 느낀 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키워주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교육도 시켜주고 미래도 설계해주고요.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자 한국인 멘토 이대리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리엔 씨, 천천히 하세요. 정확한 게 중요해요. 한 달이 지나자 실력이 늘었어요. 박 차장님이 제 보고서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리엔 씨, 정식 사원으로 채용 검토해 볼게요. 그때 처음으로 꿈이 생겼어요.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꿈이죠. 한국 기술을 배워서 베트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미의 고등학교 등록금도 무사히 낼 수 있었어요. 미에게 과외도 시켜줬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미야. 언니도 이제 공부할 거야. 야간 대학 다니면서. 그렇게 저희 가족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회사 덕분에 희망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위기에 처하게 될 거라는 걸요. 삼성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정식 품질관리 사원이 됐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불만들이었습니다. 급여가 너무 적다, 야근이 너무 많다, 휴게실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야기가 달라지더군요. 한국 사람들만 승진한다, 우리를 무시한다, 이런 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인 상사들은 오히려 베트남 직원들을 배려했거든요. 실력 있는 베트남 직원들도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들이 점점 커져갔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발롱이라는 노조 간부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연설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왜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당해야 하나, 베트남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있어야 하지 않나? 발롱은 원래 생산팀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성격이 급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죠. 최근에 노조 간부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발롱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받는 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는 그들의 10분의 1도 못 받고 있어요.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런가? 우리가 바보 취급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본사와 베트남 공장의 임금 차이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물가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른데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할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 내부 게시판에 익명글이 올라왔습니다. 삼성은 베트남을 착취하고 있다. 우리의 노동력으로 한국만 부자가 되고 있다.
댓글들도 가관이었어요. 맞아. 우리가 호구다 한국 놈들 다 쫓아내자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제 이름도 거기 나온 거예요. 리엔 같은 애들이 한국 사람들 편만 든다 회사 앞잡이 역할하고 있어. 베트남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나.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냥 성실하게 일한 것뿐인데요. 한국인 상사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감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일인가요? 집에 돌아가서 미에게 털어놨어요. 미야, 회사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언니한테 뭔 일이야? 몇몇 사람들이 한국 회사를 나쁘게 말하고 있어. 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일부 사람들 이야기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니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어요. 평소에 인사하던 동료들이 저를 피하더군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전염병 환자라도 된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투이가 다가왔어요. 리엔, 조심해. 뭘 조심해. 발롱이 너를 찍었어. 너무 티내지 마. 그제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발롱을 중심으로 반한국 정서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회사 내부 대화방에서 저를 비난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리에는 배신자다. 한국 사람들한테 빌붙어서 출세하려고 한다. 심지어 제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무시당한다. 베트남의 수치다.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저는 뭘 잘못한 걸까요? 열심히 일하고 감사하게 생각한 게 죄인가요? 한국 회사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 수 있게 됐는데요. 미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어봤어요. 언니 많이 힘들어? 응, 좀 힘들어. 그럼 회사 그만둘 거야? 아니야. 언니는 끝까지 할 거야.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한국 회사가 우리에게 준 기회를 저버릴 수는 없었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일들이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는 걸요. 훨씬 더 큰 음모가 숨어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진실을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될 거라는 걸요.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품질 관리 보고서를 마무리하려고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퇴근한 후였죠. 건물 안은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보고서를 다 작성하고 나니 밤 10시가 넘었어요. 화장실에 다녀오고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몰래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쉿, 조용히 해. 지금 아무도 없지? 목소리가 익숙했어요. 발롱의 목소리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겨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회의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발롱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자료들 다 복사됐나? 발롱이 누군가에게 물어봤어요. 네, 품질 관리 데이터랑 생산 공정 자료 다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자료들은 기밀 문서였거든요. 외부 반출이 절대 금지된 자료들이었습니다. 발롱이 뭘 하고 있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발롱이 핸드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어가 아니었어요. 중국어였습니다. 자료 전송 준비 완료됐다. 내일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자. 돈은 미리 약속한 대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발롱이 중국어로 통화하고 있다니요. 그리고 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 무언가 잘못된 일이었어요. 발롱이 통화를 끊고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 정리하자. 파업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삼성이 우리를 무시했다는 증거도 만들어야 해. 그때야 모든 게 연결됐어요. 최근의 반한국 정서 확산도, 제게 쏟아진 비난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발롱이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외부 세력과 손잡고 말이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 알려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믿어줄까요? 다행히 핸드폰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발롱이 USB를 다시 컴퓨터에 꽂는 모습을 찍었어요.
그리고 중국어로 통화하는 장면도 녹음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발롱이 동료에게 말했어요. 삼성기술 자료를 넘기고 나면 우리 몫은 끝이야. 파업으로 혼란을 만들어서 주의를 돌리는 거지.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모든 게 산업 스파이 활동이었던 거죠. 발롱은 노조 활동을 가장해서 내부 자료를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었어요. 리엔 같은 애들이 문제야. 발롱이 갑자기 제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너무 한국 편을 들어서 의심받을 수 있어. 조금 더 압박을 가해야겠어. 제가 타겟이 된 이유를 알겠더군요. 제가 한국 회사를 옹호하는 모습 때문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고립시키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조심스럽게 자리를 피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서 생각했어요. 이 증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미가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주말 내내 고민했습니다. 이 일을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발롱이 보복할 수도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미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삼성이 베트남에 와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줬는데요. 저희 가족처럼 도움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회사가 이런 식으로 당해서는 안 됐습니다. 월요일 아침 결심을 굳혔어요. 보안팀에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증거 동영상과 함께 정식으로 신고하기로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옳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예감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니까요. 월요일 아침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손에는 증거 동영상이 담긴 USB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보안팀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이래도 될까? 보안팀 최 팀장님은 한국인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리엔 씨, 무슨 일이에요? 중요한 제보가 있습니다. USB를 건네드리며 지난 금요일 밤 일을 설명했어요. 최 팀장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동영상을 보시더니 즉시 전화를 걸으셨어요. 본사에 긴급 보고 드려야겠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에서 특별조사팀이 파견됐어요. 베트남 공안 당국에도 연락이 갔습니다. 일이 정말 커진 거죠. 저는 조사관들에게 상세한 진술을 해야 했어요. 발롱의 평소 행동에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한국인 조사관이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비싼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새 차도 샀다고 들었습니다. 베트남 공안 요원이 추가로 질문했어요. 중국어 통화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나요? 네, 자료 전송과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날 약속도 잡고 있었어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발롱의 컴퓨터에서 수백 개의 기밀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스마트폰 생산 공정, 품질 관리 노하우, 부품 공급업체 리스트까지요. 이 모든 게 중국 경쟁업체에 넘어갈 뻔했던 거죠. 리엔 씨 덕분에 엄청난 피해를 막았습니다. 최 팀장님이 감사 인사를 하셨어요. 이 기술들이 유출됐다면 삼성뿐만 아니라 베트남 경제에도 큰 타격이었을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발롱은 3년 전부터 중국 업체와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노조 간부가 된 것도 내부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였어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협력업체 명단까지 노렸다니 베트남 조사관이 혀를 찼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유출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파괴 시도였어요. 베트남의 제조업 경쟁력 자체를 무너뜨리려 했던 거죠. 수사 과정에서 더 큰 조직이 드러났어요. 발롱 외에도 공모자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일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었어요. 정말 조직적인 산업 스파이 활동이었던 거죠. 다행히 아직 본격적인 유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온 임원이 설명했어요. 리엔 씨가 제때 신고해줘서 막을 수 있었어요. 이번 사건으로 베트남 공장의 보안 시스템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베트남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어요. 한국 기업 기술 보호한 베트남 여성. 산업 스파이 막은 용기 있는 신고. 제가 언론에 나오는 건 부담스러웠지만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베트남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베트남 산업 발전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직접 발표했어요.
외국 투자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는 여전히 복잡했어요. 반론과 가까웠던 직원들은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배신자 동료를 팔아넘긴 여자, 이런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그래도 더 많은 동료들이 저를 지지해줬어요. 리엔이 옳은 일 했어. 회사를 구한 거야. 우리 일자리를 지켜준 거라고. 무엇보다 한국인 동료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박 차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리엔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베트남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신뢰관계가 진짜 파트너십이죠. 최 팀장님도 덧붙이셨어요. 베트남 직원이 우리 기술을 지켜줬다니 이보다 더 큰 신뢰의 증표가 어디 있겠어요. 리엔 씨는 진정한 글로벌 삼성인입니다. 그날 밤 미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무서웠을 텐데 잘했어. 응,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 삼성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 이번 사건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국제협력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경계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거죠.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 도우며 성장하는 모습이었어요. 산업 스파이 사건이 해결된 후 회사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삼성 본사에서는 베트남 공장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했습니다. 대대적인 내부 개혁이 시작됐어요. 가장 먼저 바뀐 건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들이 베트남 직원들과 더 자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간담회도 신설됐습니다. 앞으로는 더 투명하게 소통하겠습니다. 복지도 대폭 개선됐어요. 직원 식당 메뉴가 다양해졌고 휴게 공간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됐어요. 베트남 직원들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입니다. 저도 특별한 기회를 얻었어요. 한국 본사 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됐습니다. 리엔 씨의 용기와 충성심을 인정합니다. 인사팀에서 직접 통보해줬어요.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만족하는 건 아니었어요. 몇 달 후 또다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임금 인상 요구였어요. 다른 나라 공장보다 우리가 적게 받는다. 새로운 노조 대표들이 나섰어요. 반롱이 사라진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차지했습니다. 한 달에 20% 임금 인상하라, 안 들어주면 파업한다. 처음에는 회사도 협상 자세를 보였어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요구사항이 점점 과도해졌어요. 임금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복지까지 모든 걸 바꾸라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회사가 버틸 수 있을까요?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 하지만 파업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리엔 같은 회사 앞잡이들 말 듣지 마, 우리 권익을 위해 싸워야 해, 다시 저를 겨냥한 비난이 시작됐습니다. 그해 여름, 결국 파업이 터졌어요. 수천 명의 직원들이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공장 앞에서 시위도 벌어졌어요. 삼성은 베트남 노동자를 착취한다. 한국 본사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삼성 베트남 법인 사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다른 투자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인도로 공장 이전 검토, 베트남 철수 가능성, 언론에서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베트남 정부도 논란 기색이었어요. 삼성이 떠나면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엄청날 테니까요. 고용 창출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경제부 장관이 우려를 표명했어요. 저는 안타까웠어요. 반롱 사건 때 보여준 신뢰가 이렇게 금세 무너지다니요. 몇몇 과격한 사람들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파업이 계속되자 삼성의 결정은 더욱 단호해졌어요. 베트남 공장 운영 중단, 인도 공장으로 생산 라인 이전, 정말로 철수를 시작한 거죠. 그제서야 파업 참가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 떠날 줄은 몰랐는데 우리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베트남 언론도 비판적으로 보도했어요. 과도한 요구가 부른 결과 외국 투자 유치의 악영향, 여론도 파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돌아섰어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했어요. 삼성 공장 주변의 식당, 상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업체들도 타격을 받았어요. 일자리가 수만 개씩 사라질 판이야. 그때서야 파업 지도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협상하겠다, 조건을 재검토하겠다 하지만
삼성의 입장은 이미 굳어진 후였습니다. 신뢰가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인 임원이 말했어요.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요. 저는 무력감을 느꼈어요. 제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삼성 베트남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동료들의 일자리도 지역 경제도 모두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노력해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삼성 철수 발표가 나간 지 일주일 후였어요. 공장 앞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파업 현수막 대신 삼성 떠나지 마세요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직원들 표정도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다른 일자리를 어디서 구해, 복도에서 들리는 대화들이 암울했어요. 몇 달 전 그토록 강경했던 사람들도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 모든 게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조금만 더 현명하게 접근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몇몇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리엔, 뭔가 방법이 없을까? 내가 한국 사람들이랑 가장 가까우니까 부탁이야. 도와줘.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얼마 전까지 저를 배신자라고 욕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저만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한번 노력해볼게. 먼저 최 팀장님을 찾아갔어요. 팀장님, 정말 되돌릴 방법이 없을까요? 리엔 씨. 이미 본사 결정이 났어요. 하지만 직원들이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최 팀장님도 안타까워하셨어요. 나도 베트남에서 3년간 일했는데 정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참기 어려운 거죠.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는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박 차장님께도 찾아갔습니다. 차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직원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박 차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리엔 씨 마음은 알겠지만 이미 인도 공장 준비가 시작됐어요. 장비 이전 계획도 나왔고요.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다만 베트남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서면 모르겠어요. 그리고 직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다면 본사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먼저 동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과해야 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왜 우리가 사과해야 해? 여전히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회사가 먼저 양보하는 게 맞잖아. 우리 요구가 그렇게 무리했나?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우리가 받은 혜택을 생각해봐. 삼성 오기 전 베트남 제조업이 어땠는데, 지금 우리 임금이 예전보다 몇 배 올랐는데.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제 말에 동조했어요. 리엔 말이 맞아. 우리가 너무 욕심부렸나 봐. 일단 사과부터 하자. 직원 대표들과 함께 사과문을 작성했어요. 과도한 요구로 회사에 피해를 드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발전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썼어요. 베트남 정부에도 연락했습니다. 산업부에 직접 편지를 보냈어요. 삼성의 베트남 투자는 우리나라 발전에 핵심적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베트남 총리가 직접 삼성을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 보호는 국가의 의무. 삼성과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 총리 방문 당일 전 직원이 공장 앞에 모였어요. 삼성 베트남 떠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총리와 삼성 임원들의 면담이 시작됐어요. 저도 직원 대표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리엔 씨의 용기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한국인 임원이 소개해 주셨어요. 총리께서 말씀하셨어요. 삼성은 베트남의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환경을 보장하겠습니다. 노사 갈등 해결을 위한 상설 기구도 만들겠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조건부 재검토 의사를 밝혔어요. 직원들의 진정성을 확인했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의지도 확실합니다. 단계적으로 운영 재개를 검토하겠습니다. 그 순간 공장 전체가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해냈다. 삼성이 남는다. 동료들이 저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조건은 엄격했어요. 향후 3년간 노사 분쟁 제로, 생산성 향상 목표 달성, 정부 차원의 투자 보호 약속. 저는 이 모든 조건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신뢰하고 상생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한국과 베트남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 아니야. 모두가 함께 한 거야. 하지만 언니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걸.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 위기가 닥쳤을 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뢰의 소중함도 깨달았어요. 삼성 베트남 공장이 정상화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약속했던 대로 노사 분쟁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오히려 생산성은 이전보다 20%나 향상됐습니다. 직원들이 정말 달라졌거든요. 무엇보다 제게는 인생을 바꿀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본사에서 특별한 제안이 온 거였습니다. 리엔 씨를 서울 본사 AI 공정연구소 연수생으로 선발했습니다. 박 차장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정말요? 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1년간 한국에서 최첨단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 후에는 베트남 공장의 기술 혁신을 이끌어주세요.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한국에서 직접 삼성의 핵심 기술을 배울 수 있다니요. AI와 자동화 공정을 배워서 베트남에 다시 돌아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리엔 씨만큼 자격 있는 사람은 없어요. 최 팀장님도 격려해 주셨습니다. 회사를 구한 사람이고 한국과 베트남의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니까요. 본사에서도 리엔 씨를 특별히 주목하고 있어요. 집에 돌아가서 미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미야, 언니가 한국에 간다. 정말. 언니 꿈이 이루어지는 거네. 미도 저만큼이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됐어요. 언니가 없으면 나는 어떡해? 괜찮아, 1년뿐이야. 그리고 장학금도 받게 됐어. 미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합격했거든요. 한국 출발 전날 회사에서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동료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해줬습니다. 리엔, 한국 가서 많이 배워와. 우리도 언니처럼 성장하고 싶어. 한국인 동료들의 메시지가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리엔 씨 덕분에 우리가 베트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진정한 글로벌 인재가 되어서 돌아오세요. 언제나 리엔 씨를 응원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시골 소녀였던 제가 한국에 와 있다니요. 삼성 본사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리엔 씨 맞으시죠? 환영합니다. 서울의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높은 빌딩들과 깔끔한 거리, 질서정연한 교통 시스템까지요. 이런 곳에서 기술을 배우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삼성 본사 연구소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최첨단 장비들과 연구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 압도됐습니다. 여기서 나도 일하게 되는 거야.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이 기술들을 전수해야지. 연수 프로그램은 정말 알찼어요.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운영 노하우까지요.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래서 삼성이 세계 최고구나. 무엇보다 한국 연구진들의 열정에 감동했어요. 밤늦게까지 연구하는 모습을 보며 많이 배웠습니다. 베트남에 돌아가서도 이런 열정으로 일해야지. 후배들에게도 이런 정신을 전해줘야겠어.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안서가 주목받았습니다. 현지 직원 중심의 기술 전수 방안,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경영 개선안. 한국 임원들이 제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공장에도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리엔 씨의 경험이 정말 소중한 자산이네요. 연수가 끝나갈 무렵 더 큰 제안이 왔어요. 리엔 씨, 글로벌 인재 개발팀에서 일해보실 의향 있나요? 베트남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삼성 공장 직원 교육을 담당하는 거예요. 정말 꿈같은 제안이었지만 고민됐어요. 베트남에서 기다리는 동료들과 미를 생각하니까요. 일단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배운 것을 동료들에게 전수하는 게 먼저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전 절망에 빠진 시골 소녀였던 제가 이렇게 성장했다니요.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배웠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온 후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동료들에게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AI 품질 관리 시스템이야. 우리도 이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 몇 달 후 놀라운 성과가 나타났어요. 베트남 공장의 기술 수준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불량률은 절반으로 줄었고 생산성은 30% 증가했어요.
한국 본사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리엔 씨 덕분에 베트남 공장이 모델 케이스가 됐어요. 다른 나라 공장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온다고 해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지금 저는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일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베트남에 전하고 베트남의 현실을 한국에 알리는 역할이죠. 진정한 글로벌 인재가 된 기분입니다. 미도 훌륭하게 성장했어요. 공학도가 되어서 언니를 따라 삼성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언니가 걸어온 길을 나도 따라가고 싶어.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밤 발롱의 스파이 활동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용기를 내서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게 달라졌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베트남 곳곳에서 삼성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을 만납니다. 리엔 선배처럼 되고 싶어요. 언니가 만든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뿌듯함을 느껴요.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은 계속 깊어지고 있어요. 기술과 신뢰로 이어진 진정한 파트너십이죠. 그 중심에 제가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두 나라의 다리 역할을 계속하고 싶어요. 더 많은 베트남 젊은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 기회를 준 한국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